ELD BPD 플러스 C의 Materials and Resources, 즉 MR 카테고리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름만 들어도 좀 머리가 아픈 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Toxic 화학물질에 대한 건데요. 우리말로는 잔류성 생물 농축성 독성 물질이죠. 이 발생원을 줄이는 항목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PBT. 특히 이번 분석은 ELD AP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맞춤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평가 시스템에는 없고 오직 ELD4 헬스케어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세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바로 MR Prerequisite PBT Source Reduction Mercury, 그리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MR Credit PBT Source Reduction Mercury, 마지막으로 배점이 무려 2점이나 되는 MR Credit PBT Source Reduction Lead, Cadmium and Copper. 오늘 이 세 가지 항목을 어떻게 공략해서 점수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PBT라는 물질이 왜 이렇게 ELD에서 중요하게 다루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이 물질들은요, 자연에서 잘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생물 농축이라는 게 그거군요. 네, 결국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신경계나 뇌,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들이죠. 그래서 친환경 건축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이런 위험 물질을 아예 쓰지 말자,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움직임이 아주 강합니다. 오늘 다룰 항목들이 바로 그 철학을 담고 있는 Lead for Healthcare의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차 큰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관문. 모든 헬스케어 프로젝트가 피할 수 없는 의무 관문이죠. 필수 요건, Prerequisite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수은, Mercury 감축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이건 점수는 없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말 그대로 필수 항목입니다. 목표는 뭔가요? 목표는 명확해요. 병원에서 쓰는 물건들 때문에 수은이 우리 환경으로 새어나가는 걸 원천적으로 막자는 거죠. 크게 네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네 가지요? 첫 번째는 건물 안에서 수은이 포함된 제품이 나왔을 때 이걸 안전하게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깨진 체온계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리드에서는 그 대상을 명확히 지정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형광등이나 고강도 방전 램프, 즉 HID 램프 같은 조명 제품들이고요. 램프류. 네, 또 헬스케어만의 특징인데 치과 시설에서 나오는 아말감 폐기물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냥 수거함 하나 두는 걸 넘어서요. 이걸 누가, 어떻게, 어디로 보내서 처리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랑 절차까지 다 문서로 만들어야 해요. 아하, 치과용 아말감 분리장치에 대한 요건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두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만약 프로젝트에 치과가 있다면 반드시 ISO 1113 표준을 만족하는 아말감 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나오는 그 미세한 아말감 가루가 하수도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을 보니까 2010 FGI, 그러니까 Facilities Guidelines Institute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라고 되어 있던데 이건 수은 제거 계획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신축이랑 리모델링의 접근법이 좀 다르던데요. 맞습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수은이 포함된 장비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구형 자동 온도 조절 장치나 일부 스위치에는 소량의 수은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함정이 하나 있는데 램프는 이 조항에서 예외입니다. 램프는 예외다. 네, 왜냐면 램프는 다른 조항에서 더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럼 리모델링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미 수은 제품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리모델링은 점진적 제거가 핵심입니다. 기존에 있던 수은 함유 장비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없애 나갈 건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군요. 향후 5년 안에 모든 수은 온도계를 디지털로 바꾸겠다. 이런 식이겠네요. 네, 바로 그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요건. 특정 램프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이네요. 이건 정말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죠.
T9, T10, T12 같은 램프들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이런 램프들이 아직도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나요? 사실 요즘은 대부분 LED나 T5 같은 고효율 램프를 쓰기 때문에 신축 현장에서 이런 구형 램프를 쓸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리모델링 프로젝트나 비용에 아주 민감한 프로젝트에서는 여전히 재고품이나 저가품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죠. 리드는 바로 그런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중요한 금지 램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실내 공간에서는 프로브 스타트 방식의 메탈 할라이드 HID 램프를 쓸 수 없습니다. 프로브 스타트 방식이요? 그게 뭔가요? 램프를 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왜 굳이 이 방식을 금지하는 거죠? 아, 좋은 지적입니다. 프로브 스타트는 램프를 켤 때 전극에 강한 충격을 줘서 불을 밝히는 구형 기술이에요. 아하, 점화 과정 불안정하고 램프 수명도 짧아지는 단점이 있죠. 리드는 이보다 부드럽게 램프를 켜서 효율과 수명을 모두 늘리는 신형 기술, 예를 들면 펄스 스타트 방식의 사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형 기술인 프로브 스타트 램프를 실내에서 쓰는 걸 막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비상구 사인도 수은이 없고 소비 전력이 5와트 미만인 제품을 써야 한다는 점, 이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와, 정말 꼼꼼하네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숫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램프별 최대 수은 함량 기준인데요. 이건 뭐 그냥 외워야 하는 부분이죠. 네, 이 숫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합니다.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들만 짚어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4피트짜리 TLC8 형광등은 램프 하나당 수은 함량이 3.5mg을 넘으면 안 됩니다. T8는 3.5. 네, 더 얇은 T5 형광등은 기준이 더 까다로워서 2.5mg이고요. T5는 2.5. 그리고 전구처럼 생긴 안전기 내장형 컴팩트 형광등 CFL은 에너지스타 인증 제품 기준으로 3.5mg입니다. CFL도 3.5. 마지막으로 주로 외부 조명에 쓰는 400W 이하 고압 나트륨 램프는 10mg까지 허용됩니다. 이 네 가지 숫자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T8는 3.5, T5는 2.5, CFL도 3.5, 고압 나트륨은 10. 자, 이렇게 필수 요건이라는 첫 번째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 점수를 따라가 보죠. 1점을 얻을 수 있는 학점, 크레딧 항목인데 이것도 수은에 관한 내용이네요. 필수 요건과 뭐가 다른 거죠? 단순히 수은 함량을 더 줄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학점의 핵심 키워드는 저수은이 아니라 긴 수명입니다. 아, 긴 수명이요? 네, 필수 요건에서 이미 수은 함량 기준은 통과했으니까 이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초에 램프를 덜 버리게 만들자는 거죠. 와, 접근 방식이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그쵸. 램프 교체 주기를 늘리면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줄어들고 또 교체 과정에서 램프가 깨져서 작업자가 수온에 노출될 위험도 낮출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쓰지 마가 아니라 사용 주기를 늘려서 환경 영향을 줄인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1점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램프 수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필수 요건의 수온 함량 기준은 당연히 만족해야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정격 수명, rated hours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캡8 형광등은 24,000시간, 24,000시간이요? T5 형광등은 2만 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붙는데 두 램프 모두 프로그램 스타트 안전기를 사용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잠깐만요. 아까는 프로브 스타트 안전기를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프로그램 스타트 안전기네요. 이게 램프 수명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자동차 시동 거는 걸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아, 자동차 시동이요? 프로브 스타트는 추운 겨울에 예열도 없이 갑자기 시동을 쾅 하고 거는 것과 비슷합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겠죠. 반면에 프로그램 스타트는 전극을 부드럽게 예열한 뒤에 램프를 켜주는 뭐랄까 스마트한 방식입니다. 아하, 램프에 가는 스트레스가 훨씬 적으니까 당연히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24,000시간이라는 긴 수명을 달성하려면 이런 똑똑한 안전기가 필수적인 셈입니다.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CFL 램프의 수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좀 복잡하던데요. CFL은 모양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당연히 에너지스타 인증 제품이어야 하고요. 네. 전구가 노출된 형태는 10,000시간, 유리 커버가 씌워진 모델은 8,000시간의 전격 수명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 커버가 있으면 수명이 더 짧군요. 네, 아무래도 열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이죠. 시험에서는 필수 요건의 수은 함량 기준과 학점의 수명 기준을 짝지어서 외워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램프도 있죠? 네, 맞습니다. 필수 요건에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지만 이 학점을 따려면 원형 형광등, Circular Fluorescent Lamps와 아까 언급했던 Probe Start Metal Halide Lamp, Probe Start Metal Halide Lamps는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필수 요건은 통과했지만 학점은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험에서 혼동을 유발하기 딱 좋은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은 파트는 함량과 수명,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필수 요건은 함량, 학점은 함량의 수명을 더하는 것. 맞습니다. 자, 수은은 주로 램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이나 만지는 페인트에도 PBT 물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리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죠. 납, 리드, 카드뮴, 캐드뮴, 구리, 카풀 같은 더 전통적인 독성 물질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배점 2점으로 더 큰 만큼 훨씬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점수가 높은 만큼 각 금속별로 요구사항이 아주 구체적이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먼저 납부터 시작하죠. 납이요? 크게 세 가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배관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즉 포토브 워터가 지나가는 배관의 연결부에 쓰는 납댐과 용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캘리포니아의 AB1953라는 아주 강력한 식수 안전법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표준이요? 네, 이 표준에 따르면 납댐, 즉 솔더는 납함량이 0.2% 이하여야 하고요. 용제, 플럭스는 0.25% 이하여야 합니다. 이 0.2%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사실상 미국 전체 배관 시장을 바꿔놓은 기준이거든요. LED는 이런 가장 선진적인 기준을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와, 그럼 그냥 시중에서 리드 프리라고 적힌 제품을 사서 쓰면 안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반적인 무연납 라벨만 믿고 썼다가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반드시 캘리포니아 AB1953 표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 모든 기준을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군요. 납의 두 번째 적용 부위는 지붕이랑 방수판, 루핑 앤 플래싱이네요. 네, 이건 비교적 간단합니다. 납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재, 예를 들어 구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선. 네, 비닐 PVC 전선 및 케이블을 만들 때 안정제로 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금지됩니다. 납 함량이 300ppm 미만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방사선 차표용 납은 예외라고요. 맞습니다.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이죠. 엑스레이실이나 CT실 같은 곳에서는 방사선을 막기 위해 납을 두껍게 쓰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필수적인 의료 목적의 사용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카드뮴인데 이거 아주 간단하네요. 네, 카드뮴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페인트입니다. 페인트요? 과거에 카드뮴이 노란색이나 빨간색 안료로 종종 쓰였거든요. 리드퍼 헤스피어라서는 실내든 실외든 의도적으로 카드뮴을 첨가한 페인트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리, 커퍼입니다. 구리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 아닌가요? 왜 규제 대상에 들어간 거죠? 구리 자체는 소량 필요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간 손상이나 소화기 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구리 파이프가 부식되면서 구리가 물에 녹아나오는 게 문제가 되죠. 아, 부식 문제군요. 네, 그래서 이 항목의 핵심은 구리 파이프의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예 납땜을 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기계식 압착, 메케니컬리 크림트 구리 연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겁니다. 특수 공구로 파이프를 꽉 눌러서 연결하는 거죠. 아, 기계로요? 두 번째는 납땜을 하되 아주 엄격한 표준을 따르는 겁니다. 납땜 과정 전체는 ASTM B828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사용하는 용제는 ASTM B813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써야 합니다. 자, ASTM B828. 이런 표준 번호는 외우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혹시 이 표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ASTM B828의 핵심은 깨끗한 작업입니다.
깨끗한 작업. 납땜 전에 파이프 표면을 깨끗이 닦고 적절한 양의 용제를 바르고 올바른 온도로 가열해서 빈틈없이 납땜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절차로 명시한 겁니다. 사실 수십 년간 배관 작업을 해온 숙련공들에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리드는 이걸 표준으로 만들어서 누구든 일관된 품질로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구리에도 예외 조항이 있죠. 네, 납과 마찬가지로 의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가 있습니다. MRI 장비 주변에 전자기장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차폐 시설에 사용되는 구리는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2점짜리 크레딧은 납, 카드뮴, 구리 세 가지 금속을 다루는데 납은 배관, 지붕, 전선, 카드뮴은 페인트, 구리는 파이프 연결 방식, 그리고 각각 방사선 차폐와 MRI 차폐라는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네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 오늘 분석한 PBT 관련 항목들의 핵심을 시험 대비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다룬 세 항목은 모두 헬스케어 시스템에만 적용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둘째, 수은 파트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필수 요건에서는 램프별 수은 함량을, 1점짜리 학점에서는 거기에 램프 수명 기준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 셋째, 2점짜리 납, 카드뮴, 구리 항목은 각 금속별로 적용 부위와 구체적인 표준, 그리고 의료시설과 관련된 예외 조항을 정확히 연결해서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물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시험을 위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이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숨겨진 환경적, 건강적 영향은 없을까? 예를 들어 오늘 다룬 물질 외에 우리가 아직 주목하지 않고 있는 다른 화학물질은 없을까요? 당장은 안전하다고 알려진 대체제가 먼 훗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요? 바로 이런 질문이 지속 가능한 건축의 다음 단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